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정말 미국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어제 전해드렸지만 그 국정연설이 끝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그 리셋 버튼을 누른 것 같은 분위기가 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슈퍼 화요일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본선, 미국 대선에서 본선 무드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약간 국정연설로서 좀 활기를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좋은 일이 무척 많았던 한 주일이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을 공식적으로 장악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앉히면서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딸과 사위를 백악관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처럼 지금은 며느리를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뭐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조금 전해드릴 내용이 있고요. 우선 자, 시사만평 하나 전해드립니다. 이거 어딘가요? 투 경기장인가요? 항상 슬리피 졸리운 조 바이든 2024년도에 빨리 나오라고요. 조 바이든의 평소 쓰는 그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네요. Come on, come on 하면서 전임자 빨리 나와, come out. 그리고 and fight. 싸우자. 이 말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 있느냐고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두 번째 보면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권투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어리더가 있네요. 카밀라 해리스라는 그 옆에는 키를 좀 높이려고 책을 깔고 앉았나요? 마이클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이 그냥 여전히 가만히 앉아서 십자가, 이 사람은 십자가, 아주 그 크리스찬 이쪽으로 딱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데 So 나랑 싸우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나와 보세요. 국정연설이 이처럼 이 같은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불타오릅니다. 텔레프롬프터가 물론 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래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글 써 있는 글에 대한 그 다정한 감이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텔레프롬프터도 있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원고도 있었잖아요. 그 원고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집권뿐만이 아니라 정치 역사에서 수십 년 29살 때 연방 상원의원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81살이니까 뭐 몇십 년이에요. 가장 중요한 연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뭐 연설을 잘해서 확 불타올랐던 그의 지지율이 그랬던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뭐 민주당이 좋아하는 만큼 공화당이 여러 뭐 시각에서 나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3,200만 명이 봤습니다. 지난해 국정연설 본 사람보다 18%가 많죠. 졸립다 이런 건 그냥 다 지나가 버렸고 어제는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박스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저 사람 뭔가 약을 했을 거야. 아니면 저렇게 기운찰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 연설로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이도 의식하고 하니까 불타오르는 그런 연설을 의도적으로 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그냥 절대평가를 놓고 보면은 열정적인 연설을 한 것이고 시작할 때부터 1941년도에 1월 달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뭐 일본이 진주만 12월 초였죠. 딱 공격하고 나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 결정까지 갈 때까지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과 어떤 그 뭐 여당 야당 다 설득을 시켜야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시기만큼 지금 중요하다 하면서 바로 우크라이나 푸틴으로 갔잖아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의사당, 그 뒤에 낙태권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외교 문제를 두고 이 같은 그 이슈, 불타오르는 이슈를 앞에 그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배정을 하는 그런 국정연설을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1시간 넘게
잦은 애드립, 뭐 연설도 못하고 제정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본인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제정신이긴 하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공화당 의원들이 하도 해클링을 많이 하니까 그 해클에 대해서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그 해클링에 대해서는 마가 모자를 쓰고 빨간색 그 마자 모가를 쓰고 그냥 그 행동 거지하며 공화당에서도 창피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걸 좋다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성향은 나뉘어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지만 가장 진한 공화당이지만 마가 공화당은 아닌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 패기 누난 같은 사람은 바로 그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이민 이슈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럴 때 너무너무 천박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잘 받아쳤어요. 그 잦은 애드립 등등 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찌 보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정치나 한국 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맨 뒤에요. 민주당이 어떤 게 있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하도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니까 또 그걸 좋아서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미셸 오바마가 저들이 밑으로 마조리 테일러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린처럼 천박하게 내려갈 때 우리는 go high.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건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go high로 우아하게 어떤 때는 그냥 상대 안 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점점 더 하더라. 그리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따르더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이 결정은 끝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싸우자, 불타오르자로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싸우기를 작정을 하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싸우고 가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약간 상대처럼 하나 틀린 말 한 것도 있어요. 명명백백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 시큐리티를 삭감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막 불타오르는 연설을 하면서 공화당은 소셜 시큐리티를 삭감하고 그리고는 부자에 대한 세금만 내리기를 원한다. 이 후자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회보장에 대해서 본인의 라이벌인 트럼프가 이걸 깎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싸움하고 싶은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싸움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하고 보면은 다 연습은 했겠지만 그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반응이 강했고 그 반응을 과 자신의 연설을 즐기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조금 낮아지는 때가 있는데 본인이 바로 의식을 하는 거예요. 바로 높이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에 아주 자연스러운 능수능란한 이 감정 표현을 막 하고 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도적이었던 부분적으로 딱딱하기도 했지만 슬리피 조는 전혀 아닌 굉장히 강하고 어떤 때는 정말 소리 질러 하는 그런 정도의 연설. 저 사람 죽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정도 살아있던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의 연설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싸울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그 보여드렸던 시사만평처럼 내가 성취한 것을 방어하는 싸움 그리고 앞으로 4년 더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싸움. 공화당이 저렇게 싸워서 나라를 이렇게 천박하게 만들었는데 바이든 입장에서요. 나도 어느 정도 싸워야지. 이건 가만히 점잖게만 대응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한계에 왔구나. 그동안은 국민들을 믿고 점잖은 거, 뭐 이런 거, 음모론도 웬만한 사람이 빠지겠어? 하는데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코스를 바꾼 것 같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저들이 낮아질 때 우리는 그래도 우아하게 대처해야지 돼. 이게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저는 만약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 토론을 한다면 트럼프가 얼마 전에 토론하자고 그랬잖아요. 바이든이 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더 많이 하니까. 물론 중간에 말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밀어붙임을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연설을 하고 난 바이든은 트럼프와 토론을
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 할지도 모른다. 말은 하자라고 하지만 그런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론은 해야죠. 국민들이 그래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실수 조그만 거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쫙 토론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가. 그리고 저게 진심이야 아니야. 아니면 대통령 이야기는 너무 가벼운데 뭐 무거운데 이런 것들이 상관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 상관없고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지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소셜 시큐리티는 삭감하고 슈퍼 부자에게 2조 달러 세금 감면을 더하길 원하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번째는 맞지만 첫 번째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마이크 존슨이라는 그 공화당 하원 의장은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건 맞습니다. 당파적이고, 네, 부분적으로 당파적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맹렬하고 독설에 가득 찼다. 네, 독설도 공화당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충분히 독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핏 브리저즈라는 민주당의 교통부 장관, 요즘에 참 잘 못 봤어요. 핏 브리저즈는 아니다. 언제 당파를 얘기했냐. 초당적인 기간산업안, 초당적인 국경법안. 이것도 공화당이 해주지 않은 거고 펜타닐 같은데 암과 싸우자 하는 것 초당적으로 하는 그 통합적인 안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슨 당파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국정연설하고 나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어제 펜실베니아주에 가서는 트럼프라는 이름을 많이 얘기했어요. 국정연설에서는 나의 전임자, 전 공화당 대통령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정말 봐야지 될 사람들은 좀 안 봤어요. 그 50% 이상이 55세 이상이 봤고요. 뭐 젊은 층은 별로 보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 떠오르는 샛별 비슷하게 된 사람이 있죠. 케이트 브레이트라는 엘라바마주의 42살의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이 대응 연설을 했기 때문에 왜 이 초선 여자 상원 의원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야당의 대응 연설자로 세웠겠습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투표 계층이 바로 이 케이트 브리트처럼 젊고 아직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여성인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이걸 했잖아요. 이민하고 범죄에 대해서 거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 비난하는 목소리 엄청 저는 그거 드라마처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경제 엄청 나쁘다고 엄청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어제 나온 경제 지표는 그런 것을 반대된다 하고 그 증명을 해줬습니다. 현실과 다르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봤다. 텔레비전에서 잠깐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재능이 무슨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17분 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중간에 보다가 좀 뭐라고 하나요? 뭐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걸 딜리버리 하는 게 너무너무 드라마틱해서 우리가 왜 연속곡 보면서 계속 너무 심각하게 우는데 그게 자연스러우면 괜찮은데 아니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불편해서 저는 솔직히 그때 보다가 끊었고 뉴스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소셜미디어에서 뭐 부엌에서 했다. 뭐 저는 그런 건 괜찮아요. 뭐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쫙 웃으면서 등장을 합니다. 웃으면서 그거를 그 웃는 스마일의 예쁜 모습을 지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목소리 톤 높아지고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되다가 다시 또 샥 웃고 이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으면 괜찮은데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나요?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요. 아마추어 배우 같은 연설. 드라마 클럽에서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근데 오디션을 나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탐 하노르도 연기가 너무 형편없어서 내 영화에는 출연할 수 없다. 트럼프는 굉장히 잘했다고 했고요. 트럼프의 강한 동맹인 로저 스톤은
이로써 부통령 후보 자격을 잃었다. 부통령 오디션에 실패한 것 같아요. 공화당의 반응입니다. 마이크 스틸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전 의장은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요. 실험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떠오르는 스타, 세출위원회 소속이고요. 연방 상원에서 가장 젊은 상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설을 보면서 진심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진심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어떤 사람들이 연설하고 그럴 때 자동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방송을 보고 듣거나 연기하는 걸 보고 듣거나 하면은 이게 다 우리 방송이나 연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나치게 절제를 하는 것도 현대 사회에서는 좀 보링하더라고요. 보링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치게 드라마틱한 것도 굉장히 불편하더라.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 참모들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응 연설을 하게 해달라고 엄청 요청했대요. 그런데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이 떠오르는 스타를 엘라바마주의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을 선택을 했죠. 아마 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당 의장과 이런 걸 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출을 했잖아요. 그 날짜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응 연설을 할지도 몰랐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었던 일은 이미 수요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슈퍼 화요일 선거가 화요일에 치러졌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승리해서 지금은 이제 본선 무드입니다. 본선 무드가 시작되자마자 한 바이든의 국정연설이었기 때문에 국정연설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끝을 위한 시작이 됐습니다. 본선거 무드다 하는 시사만평을 보시면 데자뷰라는데 데자뷰 본 거잖아요, 우리가. 2000년도에도 본 지금 딱 그 병을 보니까 바이든 대 트럼프 2024년도 GOP 그리고 민주당 다 그거죠.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은 제가 이거 ASU가 뭐지 하고 봤더니 USA를 거꾸로 한 거네요. 거꾸로. 시대가 거꾸로 흘러가나 뭐 이런 건가요? 왼편에 조 바이든이 있고요. 막 졸리운 것처럼 하는 이거 국정연설 전에 나온 시사만평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슈퍼 튜스데이를 이렇게 떠나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보다는 조금 전에 작성된 것 같네요. 해서 슬리피조 왼쪽, 오른쪽에는 독재자던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이 뒤집혔네요. 지도 자체도 뒤집히게 그려놨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uncommitted 슈퍼 튜스데이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미시건 그 전주에 이어서 뭐 다른 주에서도 미확정이라는 이스라엘 하마스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바이든에게 민주당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미확정. 이 사람들이 이제 11월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전부 uncommitted 하면서 보니까 save 가자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여성이 당신의 un자를 떼면은 그러면 나도 나의 un자를 떼겠다. uncommit 미확정이 아니라 확정, 당신으로 확정해 주겠다잖아요. 그러면 바이든의 un이 무엇이냐? Unconditional support for Israel. 조건 없는 그 무제한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조건이 있는 지지를 하라. 언자만 떼라. 그럼 나도 언자 떼겠다. 이게 이제 11월에는 사실은 지금 쟁점이 투표율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했고 니키 헤일리
후보가 슈퍼 투스데이가 끝나고 수요일에 이제 쫙, 저 이제 선거 캠페인은 중단합니다. 그러나 축하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전부 헤일리 지지자들에게 구애를 하는데, 그런데 who knows? 헤일리가 제3당에 출마할지 알 수 없죠. 아니면 트럼프에게 충성을 할지, 아니면 본인의 원칙에 충성할지,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52살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치 맥코넬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를 했는데, 미치 맥코넬이 의회에서 공화당의 상원 하원을 다 포함해서 제일 늦게까지 마지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지도부 사람입니다. 보세요. 왼편에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넌 대통령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 1월 6일에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포하는 그 이벤트를 방해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No question. None. None. 이게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미치 맥코넬이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2024년 배지를 딱 달았잖아요.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식적으로 이제 트럼프 사람들이 딱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어제로서 들어갔습니다. 마이클 와틀리, 전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은 라라 트럼프. 오늘 보니까 진보 매체에서는 아니 이거 족벌 정치가 또 시작됐네. 친족 정치가. 왜냐하면 아들의 와이프니까. 라라 트럼프가. 그리고 이제 COO 운영위원회의 총책임도 크리시 라시비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캠페인 본부에서 역시 그 고위 그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잡았다. 이거 유리한 거죠.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시사만평을 좀 보시겠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한 1월 6일 미치 맥코넬이 얘기한 그 같은 의사당 사건 때문에 우리 주에서는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요. 했더니 연방대법원에서 각자 입장은 달랐지만 그걸 한 주에서 전국적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는 건 좀 그렇다 등등의 여러 이유로 만장일치로 그건 아니다. 투표용지에 이름 올려라 라고 판결을 했죠. 첫 번째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2024년도 이 선거 이리 내놔봐 하는 거잖아요. 내놔봐 하는데 아래 보니까 부시고 디시전을 역시 법원에서 내렸잖아요. 법원이 막 다 망가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법원이 이걸 개입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개입하지 않겠다. 하급 법원이 알아서 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구태여 보겠다고 받아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 두 번째 시사만평은 이게 미국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발목을 잡는다. 잭 스미스라는 사람의 발목을 잡은 사람은 딱 검은색 법복을 입고 있죠. 연방 대법관인 겁니다. 잭 스미스는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특별검사고, 야, 이거 연방 대법관이 딱 잭 스미스의 발목을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발목을. 그러니까 이건 선거를 지연시키는 게 이번에 목적이었잖아요. 어차피 유권자들은 이제는 선거가 끝나고 나야지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로 인하여 바이든이냐 아니면 뭐 반란을 한 그런 사람이냐,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이 승인한 투표용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한 주일이었고요. 이제 이로써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지지를 받아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완전히 접수해 완전 마가가 강력한 기계가 돼서 공화당을 전국위원회를 장악했으니까 빠르게 움직이겠죠. 트럼프 캠프와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지출을 조정을 하고, 원래 전국위원회는요, 투표권 행사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캠페인 비용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트럼프의 법률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앞으로 많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지 않아도 한동안은 이제 당의 미래에 큰 영향력을 유지할 겁니다. 이 다 임기들이 있잖아요. 전국위원회 의장들도 나중에 뭐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현 의장도 트럼프에게 그렇게 충성하더니 더 충성하라고 며느리를 앉히면서 물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한동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워를 갖는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제가 한 5번 정도는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공화당에서 특히 재력가들, 큰 돈을 쥐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었고요. 머니맨들은 트럼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머니맨들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양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머니잖아요. 국가에 대한 양심 이런 것도 있지만 머니인데, 불안정하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의 돈도 불안정해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머니맨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기부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보다는 적은데 지금 쓸 수 있는 캐시가, 그런데 또 항상 돈이 선거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돈이 물론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슈퍼 투스데이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아담 시프와 같이 대결을 하는 그 공화당 후보나, 아니면 뭐 조지 게스콘이라는 LA 검사장과 대결을 하는 뭐 공화당의 또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엄청 많아서 돈으로 거기까진 갔습니다. 예비선거까진. 그런데 이제 결과는 다 돈이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게 뭐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선거를 많이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돈이 어디까지는 결정하지만 돈이 또 완전히 다인 건 아닙니다. 힐러리 클린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쓴 선거 비용보다 2배 이상 썼을걸요? 그리고도 졌잖아요. 그 당시. 그렇지만 또 치열한 경쟁에서는 돈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뭐든지 어느 한 군데도 다 그냥 방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동안 틀어졌던, 트럼프 말 막 하고 하니까 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돈 많은 사람들 지금 만나고 다닙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지금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달렸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공화당 어차피 좋아한다니까요. 한국과 미국 똑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당파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무리 우리 편에서 나쁜 일을 저질러도 상대가 더 나빠, 이걸 설정하고 가는 게 당파입니다. 아무리 우리 편이 뭐 유죄 판결을 받았어, 2번 받았어, 앞으로도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래도 상대가 더 나빠. 상대는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법적으로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국 것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것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한국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겁니다. 당파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해가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데도 저기가 더 나빠. 뭐 예를 들어 공천을 이렇게 해서 내 편으로 했어 하면, 아니 언제는 안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죄 없이 법원에서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본인들도 트럼프가 죄가 있다는 거. 그래도 상대가 더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표는 이미. 중도파를 만족시키려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또 트럼프가 말하는 걸 일일이 뭘 다 듣느냐. 그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나는 그의 뭐 정책이 좋아하면서 그 말도 좋은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무당파들은 굉장히 그 말이 신경이 쓰입니다. 말이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이 행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말을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거 패착입니다. 그거 아주 신경을 쓰셔야지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지금부터는 트럼프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온건한 메시지를 보내느냐,
이런 일들이요.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죠. 네. 당내에서도 니키 헤일리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을 이제 치유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니키 헤일리에게 표를 던진 사람 다 좌파 민주당이라고 했었잖아요. 아무튼 니키 헤일리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빨리. 아직까지 전화했다 하는 말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자, 이런 좋은 트럼프에게 정치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명예훼손 혐의로 이진 캐롤이라는 칼럼니스트에 대해서 뭐 8,300 얼마 달러 이거 내라는 거 트럼프 전 대통령 안 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다 했지만 안 됐고, 결국은 9,200만 달러 그 보석금 했네요. 미국에서 안 해주고 어디 다른 나라에서 해준 것 같은데요. 뭐 어디 회사인가요? 스위스 회사가 했네요. 스위스 국제보험회사에서 이 돈을 했는데, 왜 그럼 벌금 내라는 거는 8,300 얼마인데 그렇게 보석금 자체는 9,200만 달러를 했는가? 이건 주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그 원래 받은 그 벌금보다 10%더 해야지 되는 건가 봅니다. 그래야 이제 항소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항소할 때는 그걸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럼 이건 8,300만 달러짜리였는데 4억 5,500만 달러짜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도 지금 이제 3월 25일에 그거 보석금 내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공화당 대선 주자 트럼프에게 다른 많은 환경은 좋지만 돈은 문제다. 그래서 라라 트럼프를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데려다가 앉혔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라라 트럼프는 이제 그 에릭 트럼프의 그러니까 세 번째죠. 자녀로서 하면은 오빠가 있고 트럼프 주니어가 있고, 그리고 이방카, 그리고 에릭 트럼프 얘 와이프인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텔레비전 트럼프에 관해서 막 찍는 거 이런 거를 했고, 예전에 CBS에서 했던 그 인사이드 그 에디션에서 프로듀서를 한 몇 년 했었던 사람입니다. 라라 트럼프는. 자, 그리고 뭐 제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네요. 니키 헤일리도 그렇고 노 레이블스라는 그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그곳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기로 투표를 일단 했거든요.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니키 헤일리는 본인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재선에 나가지 않겠어요라고 얘기한 애리조나주의 크리스틴 시네마 그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이었다 무소속으로 된 그 상원의원도 나 노 레이블에 안 나가 해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후보를 내기는 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바이든에게 훨씬 마이너스라고 정치 전문가들은 계산을 합니다. 뭐 3월 14일에 후속 조치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경제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목요일에 이자율 인상이요. 너무 그렇게 빨리 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인 어제는 일자리 창출이 27만 5천 명이었던가요? 해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0만 명보다 많았다. 경제가 좋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국정연설 뒤에 공화당의 대응 연설에서 경제가 너무 엉망이라 우리 같은 사람 걱정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경제가 그렇게 엉망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팍스뉴스에서 미국 경제 엉망이라고 보도를 해도 여러분께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어려움인 것이지만 미국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엄청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경제가 괜찮다 하는 발표가 나오는데도 공화당은 이불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What a nightmare냐고. 이게 무슨 악몽이냐고. 무슨 악몽이냐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네요. 이게 무슨 악몽이야 하니까 옆에 사람이 역시 공화당이에요. 아유 정말 그냥 이 실업률은 내려가지, 뭐 마켓은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지, 팬데믹은 끝났지, 뭐 어디 가서 뭐 전투지에서 숨지는 군인도 없지. 이게 뭔 악몽이란 말이요? 이제 공화당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경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정말 경제는 좋아져서 사람들의 소비자 심리도 좋아지고 있어요. 나이, 이걸 이제 계속 국정연설 때 했었던 것만큼 가지고 갈 수 있냐.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너무 많이 코비드 이후에 재택근무 분위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뉴스를 전하냐면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몇 년 안에라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은행들을 파산시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서로 은행과 협조를 해서 정부도 해야지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제의 장기적인 변화라고 이 제롬 파웰 의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코비드 19 시작된 지는 2020년이고 이제는 끝난 건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코비드 19에 걸렸다고 해서 격리하는 시대도 아니니까 해서 그러면 소매업소만 텅텅 빈 게 아니라 그 소매업소가 빌딩만 빈 게 아니라 빌딩이 있으면 그 빌딩 아래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1층에 그런 소매업소들도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2008년도에 막 은행권이 파상 상품 등등으로 딱 도미노로 무너졌을 땐 대형 은행이었잖아요. 지금은 대형 은행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은행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야지 되는데 위험하긴 한데 관리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권과 계속 우리 연준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본이 충분합니까? 유동성 충분하냐고요? 계획은 있으십니까? 분명히 이걸 해결을 하려면 은행은 손해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은행 주주들 그런 분들께 진실하게 얘기합니까? 이런 이제 중소은행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간파하고 미국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부 은행은 문을 닫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와 규제당국이 아주 잘 이걸 억제하고 하면 큰 위기는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라고 아주 굉장히 자신감 같은 것을 나타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러나 제가 이 뉴스는 왜 선택을 했냐면 미국이 이렇게 미리 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면은 그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준비도 하는 국가구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그 헐리우드에 있는 돌비 티에터에서 있는데 물론 뭐 패스트 라이브스라는 그 한인들이 뭐 캐나다 한인도 있고 미국 한인도 있고 한국 한인도 있고 배우 만든 그 뭐 여러 후보에 몇 가지 후보에 올라갔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그 돌비 티에터 앞에서 시위가 너무 클 것 같기도 하다. 뭐 2,000명 이상의 경관이 그쪽에 파견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뭐 시상식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랍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하마스 여기에 대한 문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스라엘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왜냐하면 가자 지구에서 너무 힘들고 못 먹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저도 걱정해야 될 것도 많고 가족 걱정도 해야지 되고 하는데 항상 그 난민들도 저는 뉴스하는 사람이니까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훨씬 더 그런 마음속에 더 깊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가 있다고 하고 그 근처를 내일 뭐 4시부터인가요? 지나다니셔야지 되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그것. 이건 이제 그냥 주말 방송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1년 정도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욕먹을까 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누구 편드냐 할까 봐. 미국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미국과 비교를 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저는 미국에서 늘 미국의 청문회를 보고 하니까 한국의 청문회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국정연설을 말씀드리면서 미셸 오바마가 얘기한 저들이 너무 취해지면 우리는 우아하게 올라가야 돼.
go down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쪽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그 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데이빗 김이라는 연방 34지구 하원에 출마한 한인 후보와 지미 고메즈라는 현 의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미 고메즈가 너무 더러운 선거 캠페인을 펼쳤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께서 저는 그분의 얘기를 굉장히 깊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너무 순진하다. 순진해서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약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치에 아니 그렇게 무조건 이기고 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 정도가 뭐가 어떻다고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모든 수단이 다 동원돼서 이기기만 하면 괜찮은 거다. 나중에는 다 더럽게 모두가 다 그렇게 더럽게 싸운다. 나중에 아름답게 포장될 뿐이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러워지잖아요. 저도 지금 제 나이 때와 어렸을 때와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선거도 그래도 정도를 지키면서 가야지 하는 원칙이 있고 원칙을 갖고 가는 사람과 그런 것 없이 처음부터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무조건 이기고 봐야지 돼야 하고 가는 거는 저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 선까지는 지켜야지 돼. 이 선을 넘으면 안 돼라고 가지고 가도록 노력을 해도 우리는 선을 넘는데 어떻게 선이고 나발이고 다 없다고 하는데 그걸 지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걸 지지 못합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미국의 청문회를 보면은요,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문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중도적이라고도 하고 민주당에 쓴소리도 하시는 분들인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저는 그거는 어쩌면 시대의 차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래, 한동훈 말 잘하고 하지만, 아니, 국무위원이 얄밉게 그렇게 촐싹촐싹 다 대꾸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뭘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들을 존중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맞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에게 맞게 하고 할 때에 그게 통하는 거지. 아니 국무위원이 뭐 점잖게 내내 하라고. 그리고는 그것도 이중성 아닌가요?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질문들이 영 아니고 사실과 다른 질문들을 할 때 그것도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하다 민주당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미셸 오바마 시절에 그때는 그랬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거 안 되겠네. 이에는 이로 싸우는 것도 필요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 잘했다. 뭐 누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이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된 질문을 제대로 된 그 위치에서 제대로 예우를 갖추고 대할 때 그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지 이쪽에서 다 그 사실이 아닌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가만히 듣고 네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바뀌어야지 되는 것이고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미국에서 그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만약에 미국의 국무위원이 정치인들이 연방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이 자신의 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법무장관이에요. 메릭 갈란드가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죠. 얌전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 어디 무슨 뭐 예를 들어 법사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막 거짓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등등등등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 거짓말을 할 때 메릭 갈란드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미국 사람들 엄청 화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 거짓말로 저렇게 질문을 하고 저런 태도로 질문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병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은 조금 한국의 국회 분위기도 장관이라고 왜 다 나가서 꼭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스타일을 그게 많이 논란이 되니까 예를 든 거지 다른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틀린 말 하면 그게 틀리다고 시정해줘야죠. 그걸 왜 안 하고 국회의원이 하는 말은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까? 그게 왜 국무위원의 우아한 태도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분께 앞서 저한테 순진하다고 말씀하신 분, 저 순진하지 않아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순진하려고 해도 순진할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오늘의 미국 탑뉴스에서 또 전해드려야지 될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는 이 마음속에 막 화나면서 숨겨둔 게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그건 촉각을 다투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한인에 대해서. 자,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